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오늘은 그 전문기도 유지에서의 주사침 윤상갑산마 절개소와 관련된 내용들을 할 건데요. 이 전에 이제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 화법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드 마스크, 후드 튜브, 뭐 ET 튜브 같은 것들은 이제 말씀해 드렸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확실하고 기도 확보에 유리한 것은 인투베이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는 기관 내 튜브가 직접적으로 삽입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식도를 막고 후두개를 막아서 기도를 확보하는 방법보다는 기관의 튜브가 연장되는 이러한 그 ET 튜브 방법이 훨씬 더 기도 확보하는데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오늘 말씀드릴 이 주사침 윤상가산말 저개수 같은 경우에는 어, ET 튜브를 삽입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뭐 안면에 커다란 손상이 있어서 이 기도 유지할 만한 기도 삭간을 할 수 있을 만한 표지자들, 어, 그런 것도 이제 찾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혹은 아래턱에 이제 골절이 생기거나 뭐 여러 문제가 생겨서 기관의 사건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이제 주사친 윤상각산말 절개술이 필요할 수 있겠죠. 이 외적으로도 뭐 기도 폐쇄가 일어난 환자에게서도 당연히 주사친 윤상각산말 절개술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주사침 윤상감산말 저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주사침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절개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블레이드를 가지고 피부를 절개하는 형태가 아니라 바늘을 가지고 구멍을 뚫는 방법이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절개술이란 말보다는 오히려 이제 천자술이라는 말이 훨씬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제 여기서도 오톰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액톰이가 아니라 뭐 용어에 관련된 내용들은 뭐 그냥 이렇게 치고요. 어쨌든 간에 이 바늘을 이용한 이 기도 유지 방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서 이제 절개술과 바늘 이용한 천자술과 절개술인데 말 그대로 이제 블레이드로 이 그 칼로 찢는 상황이겠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얇디 얇고 혹은 너무 좁은 직경을 가진 바늘로 호흡을 해야 된다라는 점. 나머지 하나는 이제 절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멍, 직경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절개해서 공기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큰 차이점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늘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 뭐 직경 너무 좁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도가 여러분들 손가락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들 뭐 새끼손가락 정도가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는 기도가 이 정도 크기를 가진 바늘로 호흡이 유지된다? 엄청나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바람에 대한 저항이나 혹은 이 유리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 N승으로 표기가 되는데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 이게 뭐 정확하게 얼마큼 뭐 몇 배 이상 감소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2배, 3배 이 정도로 끝나는 이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바늘을 이용해서 이 기도를 확보하는 이 천자수를 수행할 때는 조금 음, 일반적인 이 기도 호흡 방법보다는 다른 기계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뒤쪽에서 나올 건데 제트 벤틀레이터라고 해서 일정한 압력으로 공기를 밀어넣는 이러한 기계 장치를 사용해서 인공 호흡을 산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어, 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신전시킨 다음에 방패 연골하고 이제 반지 연골 사이에 이제 윤곽각막을 찾은 다음에
움직이지 않도록 손을 엄지 중지로 꼭 잡고요. 검지로 윤상각선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난 후에 이제 소독하고 천자 부위를 소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적으로 45도 정도로 향하게 해서 이 윤상각선막을 천자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천자 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피스톤을 잡아당겨서 공격이 유입되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이 방법은 생각보다 술기 자체는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목에다가 바늘 넣는 행위 자체가 아무리 의학적으로 이제 알고 있다, 필요성을 알고 있고 의학적으로 이 사람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더라도 이 목이라는 해부학적 부위에서의 이 거부감 때문에 천자하는데 조금 그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종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피스탄을 잡아당겨서 이 주사기 안에 공기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혈액이 차는지 등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혈액이 찬다거나 혹은 혈액 일부분은 찰 수는 있죠. 당연히 천자를 했으니까. 근데 뭐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만 주구장창 들어온다면 이거는 잘못 천자한 거니까 다시 한번 주사기를 제거하고 천자를 재시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 공기 유입되는 건 앞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카테터만 밀어놓고 주사점 제거하는 거는 IV 하는 거는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절개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말 그대로 이제 칼을 가지고 완벽하게 절개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절개한 후에 이 튜브, 기관 내 튜브를 이제 다시 삽입했으나 요즘에는 아예 삽입하면 튜브처럼 일정한 이 기도를 벌려줄 수 있게 그냥 절개만 하게 되면 이 주는 다 연부 조직이기 때문에 다시 덮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 이제 상품화된 제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시게 되면 이런 절개술을 할 때는 그 시도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생체 기관들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당연히 칼을 가지고 쓰니까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여기 제품이 있는데 요게 그 고정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안에 이제 이 일정한 직경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튜브 형태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죠. 여기서부터 연결되어져 있죠. 요거는 절개를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린저가 여기 붙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멍을 뚫고 있는 중간에 공기를 실린지를 뒤로 잡아 당겨가지고 공기가 차는지 혈액이 차는지 잡아당겨지지 않는지 등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후에 삭간이 되게 되면 이쪽으로 고정끈을 목 뒤에다가 잡아당겨 주시면 되는 거고 주사기는 빼고 여기다가 그 BVM 같은 것들이 있죠. BVM 기구를 여기다 달아가지고 빼깅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겠죠? 물론 뭐 환자가 충분히 호흡 운동할 수 있을 만한 호흡권 내 움직임이 있다면 뭐 백인까지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게 없다면 이제 백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기관 절개술인데 이제까지 이제 윤상가선만 절개술과 관련된 내용들을 했었죠. 뭐 구멍을 뚫거나 아니면 절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는데 기관 절개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 시술자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여기 기관절개술은 신정지 환자나 전문기도술 방법으로 적합하지는 않다라는 점. 그래서 기관 내 삭간을 실패하더라도
기관의 삭가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건 잘못된 거고요. 기관의 삭가는 실패하더라도 기관 절개술을 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기관 절개술입니다. 절개술을 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전지 환자는 지금 당장 이 환자의 순환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기관절개술하는 것이 수의관만 소요되고 가슴 압박을 중단해야 되므로 필요가 없는 수리가 되는데, 만약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난 후에 환자의 순환이 돌아왔다면, 맥박이 심장의 수축이 돌아왔다면 여기에 기관에 삭가되지 않았을 경우 이때 응급으로 기관절개술을 시도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처음에는 주사침을 이용한 바늘을 이용한 천자술을 하고 혹은 절개술, 윤상가선만 절개술로 하는데, 이거 후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기도 유지가 필요하면 기관 절개술을 이제 후에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 이 기관 절개술이 선행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소 투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산소 투여는 처음에 이제 내자 캐놀라가 있죠. 최고 농도를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흡입할 수 있는, 환자가 흡입할 수 있는 농도는 35에서 44%까지라는 점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이 비관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이 비관 구멍을 막지는 않기 때문에 환자가 흡입되는 산소량은 때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도요. 그 다음에 1리터 증가시킬 때마다 4%씩 증가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요거는 뭐 분당 10리터, 15리터씩 투여할 수 없다는 점도 알고 계실 겁니다. 최대 투여량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안면 마스크라고 써져 있는데, 이제 심플이라는 말로 많이 쓰고 있죠. 심플 마스크가 있고, 이제 리저브백 마스크가 있는 거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비저 마스크가 있는 거겠죠. 자, 적어도 요거는 이제 비관 캔류 같은 경우에는 뭐 1리터에서 6리터 정도, 뭐 많아봐야 1리터에서 4리터, 많아봐야 6리터까지 이제 넣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안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분당 5리터 이상의 산소를 공급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안면 마스크로 1리터 투여해봐라, 1리터 투여해봐야 그렇게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1리터 투여할 거면 그냥 비관 캐뉼라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이 비관 캐뉼라 같은 경우에는 콧구멍 내에 구멍이 두 개로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만, 단순 안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코가 있고 입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덮어버리잖아요. 그죠? 이거를 측면으로 보게 되면 환자의 코가 이렇게 있고 입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빈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환자가 실질적으로 1리터 정도의 천천히 들어오는 호흡, 산소를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환자의 내가 목표로 삼고 있는 산소 투여량을 맞춰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적어도 5리터 이상 정도는 돼야지 혹에 환자가 내뱉는 산소로 인해서 제어 방지여서 내가 원하는 산소량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5리터 이상은 투여하자라는 점. 보시게 되면 분당 6에서 10리터의 산소량을 투여했을 경우에는 이제 4에서 60%까지 흡입 산소 농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스크에 백을 부착하게 되면 60% 이상의 고농도 투여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제어 방지라고 해서 비제어 마스크, 그래서 리저브 백 마스크가 부착되게 되면 좀 달라지게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때는 1리터씩 오를 때 이제 10%씩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볼만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장치는 호흡이 있는 환자에서 고농도 산소 투여할 때 이상적인 장치다. 리저브 백 마스크, 비저어 마스크는 의식 있는 환자에게서 혹은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는 환자에게서 매우 뛰어나게 환자의 산소 공급을 도와줄 수 있는 산소 공급에 매우 유리한 장비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벤츄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유량을 조절하는 것도 있겠지만, 유량은 어차피 내가 이 조절 레버를 통해서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고, 요거는 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좀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환자? COPD 환자는 저산소 동인이라고 해서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호흡이 멎어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일정한 산소, 오히려 낮은 온도의 산소에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산소 조절할 수 있는 벤츄릴 마스크가 COPD 환자에서는 좋은 좀 더 유리하겠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호흡을 위한 뭐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뭐 호흡 마스크 쪽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수요 밸브 마스크에 대해서는 설명하는데, 유일하게 100% 농도의 산소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수요 밸브 마스크이긴 하죠. 자, 처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밸브 마스크는 끝났고요. 인공호흡하기 위한 장비로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있는 게 이제 포켓 마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마스크의 밀착이다. 물론 이제 포켓 마스크뿐만 아니라 비브엔도 마찬가지입니다. 빼빼 마스크도 마찬가지고, 이제 완벽한 밀착이 되지 않으면 환자에게 내가 원하는 산소의量을 주지 못하거나 인공호흡 자체가 실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의법을 적용해서 환자에게 인공호흡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의법 있죠. 손가락 2개로 마스크 완벽하게 두 손을 만직하시고, 그 다음에 손가락 3개로 턱을 들어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보시지 마시고요. 포켓 마스크 관련된 내용은 이제 환자가 직접적으로 공기를 제공하는 것인데,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포켓 마스크 인공할 때 분당 10리터의 산소를 마스크로 유입시키면 60% 산소를 조절할 수 있다. 물론 이때는 산소 100% 농도를 10리터로 투여했을 때 환자가 흡입하는 산소의 농도는 60%다. 실제로 흡입하는 이 산소의 농도는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뭐 그 외적으로 산소 포켓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 말고 구조자의 입으로 직접적으로 시행될 수도 있죠. 그다음 빼빼오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백 그리고 밸브 그다음 마스크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백과 밸브와 마스크가 하나 없네. 마스크. 그래서 BVM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빼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밸브가 하나 있는데, 이 밸브 같은 게 자신의 호흡을 제호흡하지 않도록 만드는 밸브이기도 하고요. 원웨이 밸브가 들어있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빼빼 마스크는 안면 마스크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고, 기관의 튜브에 연결해서 호흡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마스크를 고정한 상태로 하기 때문에 2명의 구조자 함께 사용한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실 만한 내용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똑같이 포켓 마스크와 동일하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C와 E자 모양 만들어 주시고 빼기 하면 되는 거 당연히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마스크 밀착이 매우 중요하겠다. 밀착이 되지 않으면 중간에 공기가 다 새어나와서 이거 자체가 실패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산소 투여를 백 뒤쪽에 산소 튜브 연결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쪽에 연결했을 경우도 생각보다 환자에게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CPAP이 있는데, CPAP 같은 경우에는 지속기도 양압 호흡기입니다. 기도의 양압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줌으로 인해서 기도를 유지시켜주는 이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정한 단위 압력으로 유지시켜주는 고정 압력이 있고, 그거 환자의 호흡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기도의 양압을 유지시켜주는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 그거 이제 훅기와 호기의 양압을 조절하는 이제 바이 레벨도 있는 거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류 생성 장치와 연결 호스, 그 안면 마스크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점, 말로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그림을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 같죠. 그래서 뒤쪽에 나올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이 부분만 이 부분만, 마스크 부분만 우선 그냥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압으로 작동되는 수동식 호흡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조금 이 그림 자체가 좀 헷갈리게 만들긴 했네요.
보시게 되면 이전에 얘기했던 수요 밸브 마스크가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안정이 높고, 그리고 환자의 밀착이 마스크의 밀착 매우 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100%의 산소를 투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오랫동안 사용되어 있어 왔긴 하지만 환자의 고화산소가 흡입됨에 따라서 폐손상, 환기 관리 장애가 유발될 수 있고, 마스크에 연결돼서 사용할 때 이제 위로 산소가 들어가면서 위폐만이 일어날 수 있는 단점들 때문에 잘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장비가 개발되어져 왔지만 아직까지 폐손상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장비는 아니기 때문에 이 디맨드 밸브 같은 경우, 수요 밸브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되는 장비는 아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기관에 삭감되지 않은 환자 이 장비 사용할 때 위로 공격돼서 위폐만이 생길 수 있다는 점, 폐손상, 기흉, 피하기 점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시누스 이하의 소화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수동식 호흡기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아까 전에 봤던 마스크 있죠? 그 마스크랑 연결해서 사용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동용 자동 호흡 마스크이긴 한데, 네, 아까 전에 봤던 그림은 수요 밸브 마스크라고 보시는 것이 좀 더 명확할 것 같고, 이동용 자동 인공호흡기는 말 그대로 벤틸레이터가 이동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은 없지만 여기서 조금 중요하진 않고 간단하게 살펴볼 만한 것들이 있는데, 안면 마스크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송용이라고 써져 있긴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잣던 방법이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경계근 카테터 인공호흡 같은 것들이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상가스마 천자 같은 방법으로 경계근 삭간 후에,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바늘 윤상가스마 천자술 있잖아요. 그거 하고 난 후에는 요걸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요거 앞서 얘기했던 제트 벤틸레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트 벤틸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늘로 인공호흡이, 그러니까 바늘을 통한 그 자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온 것 자체가 조금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건 물리학적으로 이 내부하고 외부에서의 이 압력 차이에서 빨아들이는 힘이 발생하는데, 이 빨아들이는 힘에 있어서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공기가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많은 양의 공기가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압력이 높아진다는 소리는 당연히 저항이 높아진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이 저항이 높게 되면 공기가 흘러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 원리에 의해서 이 작은 구멍을 통해 바늘 천자수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높게 줘서 자연스럽게 환자가 쓰기는 어려우니까 환자의 목 안으로 밀어넣는 압력을 더욱더 높게 주어서 이제 환자에게 공기를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늘 천자를 사용하고 난 후에 환기법을 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은 구멍으로 호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흡입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나와져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흡입하는데 이 구강 내 이물질들 혹은 삼출액들을 빠르게 제거를 해서 기도를 확보하는 목적으로 흡인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흡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흡인기 대부분 빨아들이는 압력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제 흡입하는 동안에는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할 수 없음으로 인해 저산소증에 빠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흡연 중에 환자의 이 생리학적인 반사의 작용으로 인해서 고혈압과 빈맥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심한 경우에는 부정맥까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기침이 발생할 때는 뇌하산소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뭐 흡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반적인 환자의 전신의 산소화를 시키고 난 후에 카테터를 집어넣고 이제 흡입을 시작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흡입하는 시간을 10초 혹은 15초, 뭐 대부분 10초 이내라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기도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고요. 이 제세동과 전기 심장 율동 전환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요.